1.21 사태 침투의 진실을 파헤치다. 1968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흔들렸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서울 시내로 침투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500m 거리. 당시 경계는 어떻게 뚫린 것일까? 대한민국은 정말 무방비 상태였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들은 북악산을 넘고 경찰 제복으로 위장해 서울 도심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우리의 대응은 충분했을까요? 당신이 1968년 당시 경호실장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겠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31명의 무장 특수부대, 그들을 막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2. 당시 정보기관은 이 침투 사실을 사전에 감지할 수 없었을까요? 질문 3. 대한민국은 전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조용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 판단은 옳았을까요? 당시 정부는 북한과의 전면 충돌을 피하고자 공식 발표조차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그저 역사로 소비해선 안 됩니다. 이 선택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국가 전략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밝혀집니다. 북한군의 침투 경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숨겨진 외교 전략까지. 그날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잠시 후 송 박사님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1.21 사태의 본질을 파헤쳐봅니다. 그날의 선택, 그 후의 책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후반부에서 공개됩니다. 대통령 경호 라인의 허점, 미국과의 은밀한 협의, 전후 처리 방식의 외교적 파장,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지금 시청을 멈추지 마세요. 과거의 결정 하나가 오늘의 안보 지형을 바꾸었듯 당신의 판단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송 박사의 전략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1.21 사태 청와대를 향한 500m.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 124부대가 국경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타격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지닌 정예 침투조 31명. 불과 하루 전 북한은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우를 노렸습니다. 동시에 벌어진 두 사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전략의 일환이었을까요? 31명의 공작원은 임진강을 건너 연천 포천 의정부를 지나 서울 북악산으로 진입합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서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찰복으로 위장했고 무장은 배낭에 숨겼습니다. 1월 21일 저녁 자문 고개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립니다. 순간의 긴장, 그리고 총성이 울립니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총격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경찰 7명 사망, 민간인 6명 사망, 군인 13명 사망, 총 26명의 희생. 북한군 대부분은 사살 또는 자폭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날 자문을 돌파했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되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생존할 수 있었을까? 계엄령, 전면전, 정권교체. 한반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닙니다. 정권 전복을 노린 실제 시도. 북한은 수뇌부 제거를 통해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질문. 이 작전은 왜 실패했을까? 내부 이탈, 시간 지연, 시민 제보, 혹은 우리가 몰랐던 제3의 정보 개입?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청와대 경호 시스템은 과연 안전했는가? 당시 청와대의 방어는 소수의 경비병력과 몇 개 중대뿐. 경호의 개념이 물리적 거리에 머물렀던 시대. 지금 우리의 안보 시스템은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이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침투 실패는 단순한 안도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재협상, 휴전선 경계 강화, 민간인에 의한 감시 체계 도입 등 안보 프레임이 대폭 개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미국의 대응은, 중국과 소련의 개입은, 냉전 한복판의 한반도는 전쟁의 뇌관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단 하루의 사건이 불러올 수 있었던 역사적 후폭풍이었습니다. 송 박사님과 함께 지금부터 이 사건의 숨겨진 이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 전략 실패의 교훈, 경계 체계의 변화, 미디어 보도의 방식, 을 통해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잠시 후 진실을 가리는 안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통령 경호는 권력의 방패가 아닌 국민 신뢰의 기반이다. 송 박사님 이야기. 생명을 지키는 건 군인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정보와 민심을 지키는 그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우리가 마주한 건 물리적 공격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구멍이었습니다. 분석 정보의 부재, 124부대의 남하를 국가정보기관은 끝내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제보로 침투를 알게 된 국가. 정보력은 전쟁의 눈인데 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분석 대응 전략의 한계. 자문에서의 교전은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조직적인 저지 작전 없이 각 부대가 각자 대응했습니다. 국가 전체 시스템이 반응했을 뿐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송 박사님이 경호처장으로서 말합니다. 경호는 권력을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경호는 국가의 상징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당시의 대통령 경호실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중심에 둔 구조였습니다. 충성의 조직, 눈치의 행정, 위계만 남고 전략은 없었습니다. 송 박사님 핵심 제안. 이 사건을 계기로 경호처는 권력자의 보디가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로 재편되어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자리가 안전하다는 신뢰. 그건 제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신뢰는 사람이 아닌 제도에 있어야 합니다. 분석 국가 책임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건으로 민간인과 군인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제대로 보상했는가? 그 죽음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했는가? 국가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했지만 제도의 변화는 미비했습니다. 송 박사님의 한마디. 정권의 위기를 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위기 이후 무엇을 바꾸었는가가 진짜 리더십입니다. 1.21 사태 이후 국가는 대통령 호위 병력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질문. 대통령 경호란 무엇인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맡긴 국가 시스템인가? 정답은 후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송 박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와대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은 충성이 아니라 제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침투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구독자분들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국가는 기억하지만 국민은 기록해야 하니까요. 역사적 맥락, 대안적 상상, 역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1968년 1월,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월 21일, 청와대 기습 사건 발생. 1월 23일,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우가 북한에 납포됨. 분석 1. 정치적 배경.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연쇄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의도적으로 한미 동시 교란을 노렸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게 만드는 전략. 북한의 계산. 미국은 푸에블로, 남한은 청와대 사태로 분열될 것이다. 외교 분산, 군사 분산, 혼란 증폭. 내부 불만 대외 무력감 체제 균열 유도. 분석 2. 대한민국의 대응 선택.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전면전 확산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공개적 보복이나 응징보다 은밀한 보복 내부 경계 강화를 택했습니다. 왜 조용했는가? 주한미군 전력 불균형, 남북한의 핵심 전략 차이, 국제적 지지 기반이 부족했던 한국의 현실. 분석 3. 결과적으로 바뀐 점들. 서울 북부 경계 강화, 전방 부대 재배치 및 확충,
대통령 경호실 기능 대폭 확대, 국가적 위기 대응 시나리오 마련, 단순 보복이 아닌 제도적 보완 중심의 대응.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까? 다른 대응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대안적 상상. 가정을 통한 질문은 과거를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상상 1. 미국과 공동 보복 작전을 펼쳤다면 공동 폭격 작전으로 북한 지휘부를 타격.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 메시지 전달. 그러나 전면전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매우 큼. 민간인 피해, 한국 내 사회 불안도 폭증. 상상 2. 대북 심리전에 집중했다면 북한 내부의 전단, 라디오, 심리 공작 확대. 청와대 기습 실패가 북한 내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었음. 하지만 심리전 효과는 장기적, 단기적 위기 해소엔 한계. 상상 즉각적 군사 응징 없이도 국제 여론전을 적극 펼쳤다면 유엔 회의 상정, 국제사회 공조 확대, 북한 도발의 본질을 전 세계에 각인. 단점, 당시 외교력, 언론 영향력 부족으로 실제 성과 미비 가능성. 결론적 메시지,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더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 무엇을 남겼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위기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 강화로, 동맹은 전시 대응이 아닌 평시 협력으로, 국민은 사건보다 전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송 박사님 이야기. 역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받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사건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났는지 분석해봅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진실은 끝까지 가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진실 침묵의 프레임과 정보 통제의 시대. 1968년 1월 21일 총성이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며칠이 지나서야 그 진실을 접했습니다. 언론은 왜 침묵했는가? 당시 정부는 정보 통제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분. 그러나 국민은 불안했고 유언비어는 퍼졌습니다. 침묵의 프레임이란 사건을 없던 일처럼 덮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 이 프레임은 정보 통제가 가능했던 과거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신문은 뭐라 썼나? 침투 조 전원 사살, 청와대 안전 이상, 우리 군 신속한 대응. 그러나 민간인 8명 사망, 경찰군인 수명 순직, 경계 실패로 청와대 500m까지 침투 허용. 무사한 일 보도의 전형이었습니다. 질문 1. 오늘날에도 국가안보는 정보와 투명성으로 완성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국가를 믿지 못한 국민은 스스로 무장하려 듭니다. 질문 2. 위기를 막는 건 장비가 아니라 판단력입니다. 총보다 빠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탱크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다. 진실을 숨긴 국가는 2번 당합니다. 외부 위협보다 내부 불신이 더 무섭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사람의 실수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하나면 정보는 실시간 공유됩니다. 그러나 진짜 뉴스는 가짜 뉴스보다 덜 퍼집니다. 의심은 클릭을 부르고 자극은 공유를 부릅니다. 송 박사님 이야기. 그날 국민은 침묵 속에 숨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가려진 진실을 꺼내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이재명 정부를 맞이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의 문제로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때 경호처를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차지철, 김재규 등등 많은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현 시점에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1968년 1월 21일 그날 청와대는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위험한 건 진실 없는 정보, 판단 없는 소비입니다. 정보의 무장해제는 또 다른 위기를 초대합니다. 송 박사는 믿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실을 지키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그날의 선택. 오늘은 당신 차례입니다.